안녕하세요.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기륭화복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정할 수 없는 하나 더 고르자면 그건 바로 배우자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배우자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직접 느낀 바에 의하면 좋은 배우자인지 나쁜 배우자인지는 직접 살을 부대끼며 살아봐야 아는 법이더군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20대 초반에 멋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하던 주인집 아들이었죠. 당시 집주인 아주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에 결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집주인 아주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3대 독자로 태어난 귀한 아들을 집에서 부리던 가정부의 딸과 결혼시키고 싶은 부모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주인집 아들과의 사이를 정리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다는 말처럼 가장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께서는 덜컥 임신 사실을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털어놓으셨어요. 부잣집에 발들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면서요. 그러나 어머니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임신을 핑계로 주인집에 돈을 요구하려던 것이었지요. 당시 아버지께서는 작은아버지의 빚 보증을 잘못 쓴 탓에 집안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의 계획처럼 임신 사실을 알자 주인집 아주머니도 더 이상 어쩌지를 못하시더군요. 주인집은 대대로 손이 귀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아들의 경우에는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겠지만 딸의 경우에는 알아서 하라고 아예 선포를 하시더군요. 친정집에서는 매일 밤 기도를 하면서까지 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이길 바랐지만 전 사실 딸이길 더 바랐네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주인집에 들어가서 며느리 노릇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와 달리 뱃속의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었고 저는 그 길로 주인집 아들과 결혼해 주인집의 며느리가 되고 말았지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집안의 체면 때문인지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주시더군요. 몸이 성치 않은 친정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예약을 하면서 말이에요. 10개월이 지나고 아들을 품에 안은 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께서는 한바구음을 지으셨지만 저의 곤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가정부로 부리시는 듯 했어요. 집안의 굳은 일을 모두 맡기는 것은 물론 저는 시댁 식구들과 겸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10명도 넘는 대가족이었기에 아들을 안아볼 틈도 없이 삼시세끼만 차리다 끝이 나곤 했지요. 그래도 불평불만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친정 부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는걸요. 그렇게 아들과 친정 부모님을 위해 10년이란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지요. 아들이 딱 10살이 되고 임신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크게 기부하셨어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태몽을 꾸었으니 둘째 역시 분명 아들일 거라면서요. 그러나 참 모순적이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온갖 집안일을 그대로 시키시더군요. 힘들어서 조금만 쉬고 싶다 애원을 해도 누워만 있으면 애가 게을러진다며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셨고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일을 시키셨고 저는 임신을 한 지 2달도 안 돼 결국 뱃속의 아이를 하늘로 보내야 했지요.
유산이 되자 시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쥐뿔도 없는 주제에 칠칠치 못하게 애를 흘렸다면서요. 그러곤 유산한 것이 괘씸하다며 친정 부모님을 닥달해 그동안 받았던 생활비를 전부 다 토해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억지에 저는 성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달려가 무급으로 집안일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며 생활비 부분은 없던 일로 해달라 간청을 드렸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화를 더 돋을 뿐이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도리어 생활비를 갚지 못할 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돈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 감옥에 쳐넣을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아무리 부잣집 며느리 자리가 좋다고 해도 최소한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남편 역시도 저에게 정이 깊지 않았던 터라 이혼은 합의하는 방면으로 잘 처리가 되었는데요. 아들의 양육권 문제만큼은 마음처럼 되질 않았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에게는 아들의 양육권을 차지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는걸요. 오히려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간 남편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줘야만 했고요. 남편을 상대로 생활비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전 가방끈도 짧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위자료 한 푼 제대로 못 받은 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말았네요. 이혼 후 어머니께서는 거의 졸도 직전까지 가며 몇 번이고 저에게 남편과 재결합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평생 쥐꼬리만큼밖에 못 살던 박복한 팔자 딸 하나 잘 키운 덕분에 그나마 사람 대접 받으면 살겠구나 했는데 근데 어쩌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하나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애미 애비 생각했으면 이렇게 쉽게 이혼당하진 않았지. 네 애미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부인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이혼 취소해달라고 빌어라. 엄마, 나 그 집에서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엄마야말로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눈칫밥 먹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집 안에 다시 들어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그 집 며느리 다시 되라는 건 내 발로 저승길 들어가라고 등 떠미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것이 애미애비는 쌀 한 톨 제대로 못 얻어먹는데 그깟 눈칫밥 좀 먹으면 어때서? 그 집에서 나오면 어디 꽃길이라도 펼쳐질 것 같으냐? 아직 선우가 어리니 짐 싸들고 들어가서 싹싹 빌면 네 시애미도 그렇고 김서방도 그렇고 모르는 척 받아줄 거다. 그러니 괜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내일 날 박자막자 시댁 가서 석고대자할 준비나 해놔. 10년 동안 딸 팔아서 편하게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개똥밭에서 곡괭이질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 다시는 시댁 근처에 얼씬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시댁에서 나오는 돈이 받고 싶으면 아예 엄마가 예전처럼 가정부 일을 하든 아빠가 그 집 기사 일을 하든 알아서 해요. 나도 엄마 아빠 일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을 테니까. 아이고, 이제야 사람같이 살아보나 했더니 불효막심한 딸년 때문에 다시 쥐꼬리로 돌아가게 생겼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어머니께서는 아예 대성통곡을 하며 슬퍼하시더군요. 이유는 뻔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다달이 들어오던 생활비가 뚝 끊기는 것을 걱정해서였지요. 10년 동안이나 일하지 않고 편하게 앉아 돈을 받아왔으니 부모님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에게 섭섭한 것은 어쩔 수 없었네요. 시댁에서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무려 10년 동안이나 시집살이를 겪은 딸에게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라니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입에 고기 반찬을 넣기 위해 딸을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오지에 내다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계속 시댁에 돌아가라 닥달을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친정집에서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간 후에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매달 아들의 양육비 명목으로 남편이 요구한 생활비와 매달 친정어머니가 타가신 생활비까지 갚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당장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을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해 이렇다 할 기술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일밖에 없었어요. 주방의 설거지와 요리를 도맡아 하는 식당 일이 고단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하는 것에 비하면 이깟 식당 일쯤은 어려운 것도 아니었지요. 최소한 식당 일을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이혼을 한 지 반년이 지나고 남편은 시댁에서 점찍 얻은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절연을 선언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금동아줄을 자른 멍청한 딸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도 사람인지라 친정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참 많이도 울고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속상한 마음과는 별개로 돈은 또 계속 벌어야 했기에 눈물을 훔치며 설거지를 하고 찌개를 끓였지요. 그렇게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돈을 벌다 보니 1년이란 시간 동안 제법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돈을 갚았는데도 말이에요. 전 일정 금액의 돈이 모이자 바로 식당을 두고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차리게 된 것은 순전히 저희 아들 때문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저에게 아들의 얼굴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기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의 얼굴을 정말 마음대로 볼 수조차 없었거든요. 분식집을 열고 1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봤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런 말도 없이 불쑥 나타난 엄마에게 안기며 의젓하게 굴던 아들의 모습은 또 어찌나 예쁘던지요. 한창 나이에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을 텐데도 아들은 꼭 분식집에 들러 짧게라도 얼굴을 비추려 노력을 해주었어요. 시간이 날 때면 자리에 앉아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기도 하고 받아쓰기 공부를 하기도 했지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아들의 학교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목을 빼내 아들을 기다리게 되었고요. 5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에서 저희 모자는 참 행복했네요.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온전히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엄마 손이 필요한 한창의 나이에 자리를 비워 못난 엄마에 대한 원망을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아들은 참 잘 자라주었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감사한 일이었지요.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 교복을 입을 만큼 자라고 주위에서는 재혼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호된 시집살이를 경험해서인지 다시는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번번이 선자리를 거절했죠. 더군다나 저에게는 그 누구의 남자보다 멋진 아들이 있었기에 재혼을 할 필요가 없었는걸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20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보내게 되었네요. 그 사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회사원이 된 아들은 몇 번이나 분식집을 접으라 권유하기도 했지만 아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을 정리하고 싶지는 않아 번번이 거절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어머니, 분식집 운영한 것만 해도 자그마치 20년이에요. 29살이던 꽃다운 나이가 벌써 49살이라고요.
이제 업어 키워야 할 아들놈도 없는데 뭐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세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 앞치마를 붙잡고 재혼하지 말라고 떼를 쓴 것도 아닌데. 친할머니랑 합세해서 어머니 못 살게 구던 아버지는 진작 결혼해서 애만 셋이라고요. 네 애비야 원래 바람기 빼면 아무것도 없는 양반이었잖니. 남자라면 네 애비 때문에 질려서 쳐다보기도 싫구나. 그리고 아무렴 남자들이 다 장님도 아니고 어디 49살이나 먹은 이웃녀를 누가 데려가려 하겠니. 아서라. 사람 인연이 어디 나이 따주면서 찾아온대요? 다 사람 인연 따라 향기 따라 흘러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안 좋은 액땜은 다 했으니까 재혼하시면 잘 살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랑 재혼하던 아저씨는 좋겠네. 세상에 이렇게 곱고 음식 솜씨도 좋은 49살이 어디 있겠어요. 에휴, 늙은 애미 짝 찾으려다 혼기 놓치지 말고 너나 참한 처자 만나서 결혼식 올려라. 우리 아들만 잘 산다면야 애미는 평생 혼자 살아도 여한이 없다. 혼자 살긴 누가 혼자 산다고? 어머니 좋은 남자 만나서 말년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달라고 매일 밤마다 물 떠놓고 빌고 있으니까 연지곤지 찍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가 짝을 찾아야 나도 안심하고 색시를 찾으러 다니죠. 홍기찬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면 어머니 먼저 식 올리세요. 그 전까지는 부처가 온다고 해도 꿈쩍 않고 총각인 채로 지낼 테니까. 어미 노릇이라고는 제대로 해준 적도 없는데도 살갑게 다가와 어미 대접을 해주는 아들을 볼 때면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가슴이 아릿한 통증을 느껴야 했어요. 아들은 제가 혼자라는 것이 마음에 쓰이는지 매번 재혼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 덕분에 저는 외롭지도 재혼 생각이 나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매일 물을 뜨고 빌었다는 아들의 정성 때문이었을까요? 하늘은 엄두도 못 낼 만큼 귀한 인연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저에게 내려주시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러 납골당에 갔을 때였어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 찰나 옆에 있던 중년의 남자는 몸을 휘청이는 것도 모자라 바닥에 엎드려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사정이 있는 듯한 남자의 모습에 저도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남자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게 되었네요. 그것도 모자라 남자를 분식집에 데려가 떡볶이를 대접하기도 했고요. 얼굴에 살이 쭉 빠진 남자는 그대로 두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는걸요. 아무리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다고 해도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이겨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슨 사연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떠난 분이 그립다고 한들 자기 몸은 잘 돌봐야죠. 떠나신 분도 그쪽이 이렇게 몸 상하면서까지 자기를 그리워하는 걸 원치는 않을 거고요. 산 사람이 먼저 떠난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면 눈 감은 분도 마음이 쓰여 좋은 곳에 가질 못한다더라고요. 그러니 떠난 분을 위해서라도 잘 드시고 잘 주무세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떠나신 분도 편히 쉬시죠. 저희 집은 휴일이 따로 없으니까 혼자 끼니 챙겨 드시기 힘들면 찾아오세요. 안타까운 마음의 한 소리였지만 남자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찾아왔어요. 아예 얼굴이 익을 때쯤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와 끼니를 챙겨 먹고 갔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분식집에서 출근 도장을 찍는 탓에 남자와는 급격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희는 서로에게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먼저 떠난 사람은 제 집사람입니다. 부모님 뜻으로 만나긴 했지만 제가 먼저 떠난 집사람을 참 많이도 좋아했습니다.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그 사람한테 안 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운 걸
하늘도 아는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집사람을 하늘로 데려가더군요. 집사람 떠나고 난 뒤 참 많이도 울고 괴로워했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 알았으면 그때 택시를 태우게 하는 게 아닌데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달리했거든요. 남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었을 남자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지,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던 아내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려웠을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아내를 잃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네요. 그래도 제가 감히 한 말씀 하자면 저는 참 그쪽 부인이 부럽네요. 비록 세상을 일찍 떠나시긴 했지만 떠나신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아파하고 그리워해줄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남편 복이라고는 있지도 않은 박복한 저로서는 부인분이 부러울 뿐입니다. 아이, 세상에 박복하다니요. 아픔이 있으면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요. 그저 시기가 늦어 아직 마음이 통하는 짝을 찾지 못한 것일 뿐이니 너무 심려치 마세요. 일찍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늦게 만개하는 꽃도 있는 법이니까요. 머지않아 꽃봉우리를 틔우게 도와줄 분이 나타나실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남자의 부드러운 위로는 수십 년 동안 얼어있는 저의 마음을 녹이는 것과 동시에 엄마나 이혼녀가 아닌 여자로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남자의 앞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수요일만 되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괜스레 입술에 색을 입히기도 했네요. 그럴 때면 남자는 여지없이 변한 모습을 알아보고 곱다는 말을 남겨주곤 했고요.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혀를 차곤 했지만 막상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사랑에 있어서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요. 남자라면 재혼을 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혼자 김칫국을 마시기도 했지요. 남자가 세상 둘도 없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남자에게 기울어진 마음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에게 대놓고 저의 마음을 고백하거나 재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치지는 않았네요. 남자에게 있어 사별한 부인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거니와 남자에 비해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홀로 커지는 마음을 끌어안은 채 남자와 재혼이 아닌 친구로라도 인연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할 찰나 남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 오더라고요. 자신의 동반자가 되어달라면서요. 남자의 청혼을 받을 때 심장이 얼마나 떨리던지 꼭 지진이 난 것만 같았지요. 남자에게 마음을 확인받은 후 전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매번 후줄근한 차림으로 오는 것으로 보아 남자는 막노동을 하거나 경제적인 궁핍을 겪는 것 같았는 걸요. 통장 잔고를 마친 저는 곧바로 남자를 불러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이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고 살림을 합치자고 말을 했고요. 제가 생각한 남자의 반응은 고마워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한 남자는 그저 은은한 미소를 띌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대뜸 앞으로 저희가 살 신혼집에 가자며 손을 잡아왔지요. 저희가 지낼 신혼집은 오래된 빌라나 소형 평수의 아파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는 오래된 빌라도 낡은 아파트도 아닌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무려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로요. 지역에선 알고 기는 부자이던 전 남편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걸요. 입도 다물지 못하고 남자를 바라보자 남자는 뒷머리를 긁적거리며
그제서야 자신의 진짜 정체를 털어놓았어요.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진작 말했겠지만 소탈한 성품을 가진 당신한테는 차마 내가 갚으라고 말을 꺼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내가 부자라고 말했으면 당신은 나랑 깊은 관계가 되기도 전에 도망갔을 거잖아요.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당신을 쉽게 잃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 돈이 없던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척을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난 당신이 부자일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전이랑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난 당신이랑 남은 일생을 같이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동안 고생한 당신을 호강시켜줄 거라고 결심했으니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늦게 피는 꽃이라고 해서 일찍 핀 꽃보다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고. 우리 늦게 인연을 맺은 만큼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지냅시다. 당신 능력이면 더 좋은 여자가 차고 넘칠 텐데 제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자체가 나한테는 행운이고 행복이에요. 나한테 와주면 평생 당신 하나만 바라보며 아껴주리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넘어질 때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힘들 때면 어깨를 빌려주고 우리 그렇게 어여쁘게 서로만 바라보며 삽시다. 어느새 제 손에는 다이아가 박힌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반지를 낀 손가락을 보자 코끝이 찡하게 아려오며 눈물이 고여왔지요.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비싼 반지를 껴서도 모든 여자들이 바라는 부자 남편을 만나서도 아니었어요. 한평생 그리워하고 원하던 진정한 배필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왔기 때문에 보인 눈물이었어요. 한 점의 거짓 없이 맑고 순수한 남자의 고백을 받으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저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큰 기쁨과 축복을 받아서인지 얼마 안가 행복은 저를 헤어나오기 힘든 지옥으로 밀어버리더군요.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쁠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상대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지요. 전 남편이라면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피가 솟구쳤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전화 내용에 잠시 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다쳤다고 하는데 세상에 멀쩡한 부모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와중에도 몇 번이나 혼절을 했는지 몰라요. 아들의 상태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여러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기만 했고요. 담당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아들은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특히 팔다리의 신경 자체가 손상이 가서 의식을 찾는다고 해도 평생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 경고를 하기도 했지요.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네요. 우리 착하디 착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아들 대신 사고를 당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러나 발을 동동 구르며 괴로워하는 저와 다르게 전 남편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병문 안을 온 듯 참 평온해 보이더군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자식이라고 해도 이렇게 매정하게 굴지는 않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친부라는 사람이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평온할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어디 남의 자식이야? 자식이야 자식이지.
근데 핏줄이 이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채구실을 하는 아들이 아니냐지. 의사 말 들어보니 이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이걸 어디다가 써먹겠어. 이러려고 재혼을 해서 아들을 셋이나 봤는지. 뭐? 당신은 어쩜 우리 아들이 물건도 아니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개차반 취급할 거면 뭐하러 애를 데려갔냐고? 참나. 찰나지도 않은 집구석 하도 빌빌거리길래 털끝만큼 남은 정을 생각해서 데려다 키워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쓸데없는 소리로 괜히 공기만 탁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라도 데려가 키우면서 어미 노릇이나 잘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재혼해서 본 아들들을 아낀다고 한들 저희 아들이 남의 집 자식은 아니잖아요. 응당 부모라면 아픈 자식을 걱정하며 간병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나 전 남편은 아들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은 날벌레 취급을 하며 어떻게든 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집안 기둥이라며 엄마 손에서도 모자라게 했으면서 우리 아들을 고작 이따위로 대하려고 모자지간 생이별 시키면서까지 데려간 거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들 보내고 살았는데. 그거야 아무 탈 없이 태어난 3대 독자일 때 얘기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셋이나 있는 지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사주육신 아장난 청개구리를 데리고 살겠어. 따지고 보면 지복이 그것밖에 안 됐던 거지. 원래 아픈 아들 간병인 노릇은 친모가 하는 거라며.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준 것만으로도 내 할 일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당신이 얘 옆에서 엄마 노릇하라고.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전 남편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자리를 떠나고 저는 꼬박 이틀가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들의 곁을 지켰고 셋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빼냈네요. 아들이 아픈 와중에 엄마라는 사람이 혼자서 여자의 삶을 살며 행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남자에게 아들의 상태를 알리며 파혼을 통보했지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남자의 얼굴을 보니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인연이자 놓치면 평생 걸쳐 후회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기에 남자에게 반지를 돌려주었지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힘들 때는 서로 어깨를 빌려주자고 했잖아요. 이 정도 일로 파혼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고백조차 안 했어요. 곱고 여린 당신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그만 밀어내고 아들 치료에 전념합시다. 부부가 힘을 합쳐야 우리 아들도 얼른 일어나지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아들이 깨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깨어난다고 해도 평생 아들 병수발을 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자식을 잃은 건 한 번으로도 좋게요.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이기도 하죠. 세상 천지 아픈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우리 아들에게 온전한 사랑이 전해져서 기적이 일어나길 내가 누구보다 바라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도 기대줘요. 당신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라니요. 성취하는 아들을 마음으로 품어준 남자에게 감사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평생 아물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마음으로 품어주다니요. 남자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은 고스란히 눈가에 고여 흘러내렸고 전 그날 밤 남자에게 안겨 한참 동안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들의 상태를 염려한 저희 부부는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올린 채
아들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일로 바쁜 와중에도 퇴근을 하기 무섭게 병실로 찾아오는 것도 모자라 굳은 일을 자처하며 하기도 했어요. 제가 하기 힘든 목욕 같은 거 말이에요. 자신의 말을 책임지기라도 하듯 아들을 위해 노력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 역시도 힘을 내어 아들의 병간호를 할 수 있었지요. 아들이 입원을 한 지 3개월이 지날 무렵 아들은 아주 간신히 의식을 찾았는데요. 몸 상태를 알고 충격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도 아들은 자신의 몸보다 제 걱정을 더 많이 하더군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또 자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서 어쩌냐면서요. 그러자 남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울먹이는 저를 대신해 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포기하지 말고 이 상황 꼭 이겨내자고요. 남편의 말에 힘을 얻은 아들은 의식을 찾은 날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했는데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덕분인지 아들의 상태는 의사들조차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해 나갔지요. 비록 끝끝내 신경이 끊어진 다리는 재활치료에 실패했지만 아들이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했는지요. 이 모든 것은 물심양면으로 아들을 도왔던 남편 덕분이었어요. 사고가 난 후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던 전 남편과는 달리 남편은 회사 일로 늦은 밤에 끝날 때도 꼭 병실로 찾아와 직접 아들의 수발을 들었거든요. 아들도 이런 남편의 정성과 마음에 감동해 남편을 아버지로 모셨고요. 남편은 늙음하게 똑똑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 생겼다며 기뻐했는데 급기야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까지 하더군요. 아들은 당연히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남편은 똑똑한 아들이 다른 회사에 가면 오히려 자신의 손해라며 자신의 회사를 물려받을 것을 권유했지요. 남편의 단호한 뜻에 결국 아들도 남편의 회사를 물려받기로 결심을 내려 남편의 뜻에 따라 유학길에 오르기로 결심을 내리더군요. 하지만 아들이 유학길에 오르기도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아들은 유학길에 오르는 대신 남편의 밑에서 일을 배우는 것으로 유학을 대체하게 되었네요. 몇 달만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전염병이 1년이 지나자 가라앉기는커녕 더 심해졌고 결국 저희는 더 이상 결혼식을 미루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가까운 지인들을 모아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까웠던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치러진 결혼식에서는 참 주책맞게도 또 눈물바람을 보이고 말았어요. 이전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던 모습과 지옥 같던 시댁으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아니었다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것인 줄은 평생 몰랐을 테니까요. 원래 계획이라면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겠지만 전염병이 기승을 부르는 탓에 저희는 해외여행 대신 남편이 소유한 양평 별장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남편은 신혼여행을 해외에서 치르지 못한 것을 내심 아쉬워했지만 저는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는 그곳에 천국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별장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별장 안으로 들어가자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와인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주 앉아 와인잔을 들어 올렸지요. 한 잔이던 와인이 2잔 되고 3잔이 되고 취기가 돌며 분위기도 같이 무르익어갔고 기분이 좋아서인지 독한 와인을 물처럼 들이마시게 되더군요. 와인 3병을 마신 후에는 쓰러지듯이 잠에 들었고요.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게 정체를 숨겨왔는데
집사람한테 들켜서 모든 일이 물거품 되는 날에는 약속한 보수는 보장 못합니다. 밥벌이에서 손 떼고 싶지 않으면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혹시 몰라 와인을 3병이나 마시겠으니 계획이 끝날 때까지 잠에서 깨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시간은 넉넉히 있으니 실수 없이 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빨리 하는 것보다 집사람이 눈치 못 채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처음 듣는 남편의 음산한 목소리에 잠결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내인 저에게 비밀로 하면서까지 꾸며야 하는 일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남편은 아직 제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눈치였기에 최대한 숨을 죽이며 남편의 대화를 엿들었지요. 이번 일이 잘못되면 당신들도 끝장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괜히 피 보고 싶지 않으니 우리 서로 잘 좀 협조합시다. 깔끔하게 끝내고 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 짓자고요. 침실 전체에 남편의 목소리가 음산하게 깔린 뒤 곧이어 밖에서는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어요. 무언가를 부수는 일정한 소리에 겁에 질린 심장은 다른 박질을 치려는 듯 거세게 뛰기 시작했지요.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최대한 자상하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야만 살갗이 떨릴 정도로 음흉하던 남편의 목소리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는걸요. 그러나 목 뒤를 찔려오는 날카로운 감촉을 느낀 순간 마지막까지 부정하고 싶었던 직감을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아, 남편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구나 라는 직감 말이에요. 잔뜩 날이 선 스산한 감촉이 미세하게 목 뒤를 긁을 때마다 손이 떨리고 벌개진 눈은 금세 물기를 머금고 말았어요. 물론 두려움 때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지요. 남은 모든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에게 또다시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목숨까지 노려지면서요. 빠르게 상황 판단을 마친 저는 남편의 기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탈출을 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창문이라도 열려있다면 당장 뛰어내렸겠지만 치밀하리만큼 이 상황을 준비해서인지 굳게 닫힌 창문은 도저히 열리지가 않더군요. 만약 제가 평범한 중년 여자였다면 겁에 질리다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기에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탈출에 음흉한 속셈을 가진 남편에게서 아들을 구해야만 했으니까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빠른 걸음을 계단으로 내려온 후 곧바로 현관문을 열려고 해보았지만 굳게 잠긴 문은 열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고민을 하던 저는 거실 중앙에 놓인 소화전을 보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소화전을 창문으로 내던졌어요. 현관문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창문을 부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니까요. 소화전이 부딪힘과 동시에 깨진 창문을 보며 저는 곧바로 손을 집어 나갈 자세를 취했는데요. 창문에 얼굴을 들이미는 순간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창문 너머에는 깜짝 놀란 표정을 한 아들이 서 있었거든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뒤로 나자빠지자 놀란 아들은 창문 안으로 얼굴을 불쑥 들이밀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휠체어에 타고 있어야 할 아들이 너무나 멀쩡하게 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에게 손을 뻗어오기도 했고요. 멍한 얼굴로 당황하고 있자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달려온 아들은 엉덩방아를 찐 저를 일으켜 세우며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아휴, 이럴까봐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한 건데 어머니가 이미 다 눈치챘으니 이제 숨길 필요도 없게 됐네요.
놀라게 해주려고 아버지랑 연습 많이 했는데.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놀라게 하려고 연습을 했다니. 빨리 설명부터 해라. 안 그러면 이 애미 심장 터져버릴 것 같구나. 사실 그동안 아버지 따라 후계자 수업 받으러 다녔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회사 물려받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리 치료하려고 제주도에서 재활 치료하면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미국에 건너가 직접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이놈의 전염병이 그칠 기세를 보여야 말이죠. 미국에 있는 의사 말이 신경이 끊어진 채로 3개월이 지나면 재활치료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급한 대로 미국에 있던 박사 모셔서 수술 끝내고 재활치료한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 애미까지 속여가면서 치료를 할 수 있냐. 무슨 문제라도 생겼으면 어쩌려고. 만약 네가 잘못됐으면 어디 이 애미가 2다리 뻗고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었겠니? 그래서 비밀로 한 거예요. 이 수술 자체가 워낙 실패 확률이 높다 보니까 어머니라면 무조건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도 그걸 알아서 어머니한테는 철저히 비밀로 한 거고요. 어머니 결혼 날짜에 맞춰서 걷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셨으면 기분 풀고 밖으로 나와서 저 걷는 모습 봐주세요. 아들은 밖으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제서야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하트 모양의 초를 밝히는 남편과 화려하게 꾸며진 주위 풍경들 말이에요. 마치 이벤트 공간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아들은 주머니에 있던 편지를 꺼내 읽어내리기 시작했어요. 편지 안에는 그동안 자신이 엄마인 저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받아 행복했는지와 남편에 대한 감사함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세라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를 2손으로 가렸지만 꽃다발을 든 채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별장이 떠나가라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네요. 2번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아들의 걸음이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모습에 가슴이 벅차왔거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날 눈물을 보이다니 당신도 참. 앞으로 나랑 살면서 감동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눈물을 보이면 내가 섭하죠. 엄마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잔뜩 준비한 우리 아들은 또 어떻고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테니 그만 울고 얼른 웃어줘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잊고 당신은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오해를 했는지. 조용히 옆에서 손수건을 건네는 남편을 보았을 때는 미안함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편의 품에 와락 안겨버리고 말았고요. 한순간이지만 우리 모자를 위해 희생한 남편에게 검은 속내가 있다 의심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웠는걸요. 눈물의 상봉식이 끝난 후 남편은 왜 자신을 의심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을 해주었어요. 목 뒤에 날카로운 것이 느껴져 정말로 목숨을 해하려는 줄 알았다고 설명도 덧붙였고요. 자는 게 불편해 보여서 자네 원피스 지퍼 내려주려고 했는데 당신 머리카락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대로 지퍼를 내리면 당신이 잠에서 깰 것 같으니 가위를 가져다가 지퍼에 접힌 머리카락을 좀 잘라낸 거예요. 가위를 침대에 놓고 간 건 인부들이 갑자기 침실로 들이닥쳐서 부랴부랴 나가느라 까먹어서고요.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요. 술김에 들은 당신 목소리가 하도 음산하게 깔린 와중에 뒷목에 날카로운 것까지 느껴져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참 당신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창문도 깨부수고 당신 옆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사고만 치는지.
그깟 장문이야. 다시 수리하면 되는걸요. 당신이 오해하게 만든 내 잘못도 있으니까요. 당신 놀라게 한 죄는 평생 동안 속죄하면서 살 테니 우리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은 매일이 감동이자 행복이에요. 나한테 소중한 아들과 인연을 맺게 도와주고 제일 힘들었을 때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진심 어린 남편의 고백은 떠오르는 일출과 함께 제 가슴에 그대로 새겨졌지요. 신혼여행에 돌아온 후 아들은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길 원한다며 호적 정리를 하자고 말을 꺼내오더군요. 아들의 말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바로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했고요. 그런데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와중에 저희 세 식구는 동시에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네요. 아들을 남편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전 남편의 친자 포기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 남편과 마주치는 것은 물론 말조차 섞기 싫었기에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뾰족한 방도가 없었기에 저희 세 식구는 수소문 끝에 전 남편을 찾아갔어요. 분명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 남편은 쓰러지기 직전인 반자에서 살고 있더군요. 반자에서 살게 된 전말을 알게 되자 그저 웃음이 터져나올 뿐이었습니다. 재혼한 처가 바람이 나서 집안의 온 재산을 싹 다 자신의 명의로 돌려 내연남과 함께 멀리 도망을 쳤다고 했거든요. 자기 옆을 든든하게 지킬 거라 굳게 믿던 새 아들 역시 모든 재산이 재혼한 처 앞으로 가자 망설임 없이 전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고요. 변호사를 찾아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보았지만 유책 배우자를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와중에 이미 이혼까지 했기에 재산을 찾을 방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 뒤로는 계속 술독에 빠져 살며 재혼한 저를 원망하기만 했고요. 그래도 참 다행이다. 너네 너도 아프지 않을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애비를 찾아온 걸 보면 말이다. 그래, 애비랑 같이 살 집은 정했고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낡은 빌라는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이곳에 살아보니 벌레는 진절머리가 쳐져서 말이다. 아이고, 염치도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자식 버리고 내뺀 주제에 애비랑 같이 살 집은 무슨. 당신한테는 이 반자가 딱이구만. 괜한 갈고리질해서 잘 나가는 우리 아들 앞길에 먹칠하지 말고 얌전히 친권 포기각서나 쓰구랴. 너가 마음대로 친권 포기각서야. 나중 애비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 늙어서 헛짓거리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안 하지만 내 아들 뺏어갈 생각은 꿈에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디 감히 하나밖에 없는 핏줄을 뺏어가려고. 그깟 핏줄 타령하시는 분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죽어가는 꼴에는 신경도 안 쓰셨답니까? 당신이 하는 짓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피가 거꾸로 쏟아서 물구나무를 하고 다녀야 할 지경이라고요. 지금 친자 포기각서에 서명 안 하시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 진행할 테니 좋게 좋은 말로 할 때 좋게 끝내자고요. 아들의 말에도 전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급기야 친권 포기각서를 찢어버리기까지 했어요. 터무니없는 전 남편의 행동에 저희 모자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할 때였지요. 남편은 왼손에 들고 있던 정장 가방을 열어 전 남편의 앞에 내밀더군요. 가방 안에는 5만 원짜리 수표로 꽉꽉 채워져 있었고요. 돈에 눈이 돌아 군침을 흘리는 전 남편을 보며 남편은 친자 포기각서를 쓰면 가방 안에 있던 돈을 다 주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그마치 1억이나 되는 돈을 말이에요. 이미 1억에 정신이 팔린 전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여분으로 준비해간 친자 포기각서를 내밀자 바로 펜을 잡고 서명을 하더라고요.
아들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는 전 남편을 보며 남편과 저는 동시에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혹여라도 아들이 부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전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후 아들은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고, 현재는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남편과 함께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회사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네요. 마음 편히 저와 남은 여생을 즐기고 싶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리고 1억을 받아간 전 남편은 잘 지내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아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남편에게 받은 1억을 몽땅 다 써버린 전 남편은 그나마 살고 있던 반자에서도 쫓겨나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마땅히 지낼 거처도 없는지 전 남편은 저에게도 연락을 해오더군요. 당신 잘난 아들 덕 보면서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다 나랑 결혼한 덕분이잖아.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당신도 소식 전해 들어서 할 거 아니야. 나 지금 노숙자나 다름없다는 거. 1억도 턱턱 내놓는 남편이면 내 거처 정도는 마련해줄 능력이 충분할 거 아니야. 당신이 원하면 내가 앞으로 연락도 싹 끊고 우리 선우 앞에는 얼씬도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최소한 잘 곳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설 자리 누울 자리도 구분 못한 양반이 이제 와서 죽는 소리 하기는. 사경 헤매는 아들 귀찮다고 쓰레기 치우듯이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당신 그때 애비 노릇도 다 나한테 넘기고 간 거야. 당신이 부모 자리 내려놓고 천리 빚질세라 바쁘게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앓는 소리 하기는. 우리 식구들은 날파리같이 앵앵거리는 당신 도울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정 죽겠거든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이나 찾아가 보라고. 그쪽 아들이야말로 당신이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애비가 아무리 날파리 같아도 한 입에 잡아먹을까? 그 자식들이랑 연 끊은 적이 언젠데. 임자 제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게. 이제 사모님 소리 들을 일만 남았는데 불쌍한 놈한테 자비 한 번은 베풀어 줄 수 있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차라리 내가 부처님한테 쌀 100가마니를 바치고 말지. 독한 농약 뿌려서 당신 같은 날파리 없애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전 남편은 그 뒤로도 몇 번씩 불쌍한 소리를 하며 연락을 해왔지만 이마저도 남편에게 걸린 뒤로는 뚝 끊기더군요.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남편이 무서운 까닭이었겠지요.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박복한 저의 인생에는 늘 먹구름이 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모진 고난을 이겨낸 뒤 펼쳐지는 것은 찬란한 햇살이 가득한 미래라는 걸요. 현재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포기하지 말고 역경을 이겨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제 사연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햇살이 반짝이길 빌며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